네, 이어서 이가람 박사님께서 토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가람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 경제 연구자로서 그리고 협동조합 학회에서 이제 연구위원으로서 오늘 이제 토론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사실 이제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삶의 필요를 공동의 방식으로 해결한다라고 하는 게 저희 오늘 이제 협동조합 정체성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그 삶의 필요라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금 사회적으로도 엮여 있는 부분이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아이를 둘 기르고 있는 입장에서 개인적인 삶의 필요하고도 굉장히 엮여 있는 부분이 이 공동육아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활동이었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이경란 회장님께서 조직 차원에서 협동조합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말씀을 해주셨다면 사실 제가 이제 토론을 통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하고 제기를 드리고 싶은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 협동조합 조직 차원에서의 정체성 그리고 그 미션 어떤 사회 이슈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혁신이라고 표현해 주셨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삶의 영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개개인의 어떤 이슈들하고 어떻게 접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극히 좀 개인적인 관점 혹은 그 협동조합 조합원이 아닌 입장에서의 일반적으로 흔히 얘기하는 이 공동육아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로 여겨지는 작게는 여성이라고 한정이 그동안은 되어 있었지만 저는 이게 사실은 더 넓게 봤을 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족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졌고 그렇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사실은 양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양육을 부담해야 되는 사회 구성원이라고 좀 더 일반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 돌봄이나 육아, 아이를 돌본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게 돌봄이라는 두 글자로 정의가 되지만 한 인간 존재의 성장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함께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적으로 지금 협동조합에서 설정하고 있는 이 아동과 아동의 양육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 그다음 협동조합 내에서 이제 그 역할을 함께 지고 가는 존재로서의 조합원이기도 하고 교사이시기도 한 분들, 이 트라이앵글이 더 넓게 봤을 때 사회적 돌봄이라고 하는 데서 사실은 제도나 시스템의 문제하고도 어떻게 엮여 있는지를 굉장히 좀 잘 보여주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경란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신 걸 통해서 저 스스로 또 이제 끄덕끄덕하면서 굉장히 많이 메모하고 또 배운 부분들도 있고 여전히 개인적으로 공동 육아 방식을 꿈꾸었으나 현실적으로 물론 공동 육아를 하고는 있죠. 근데 가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한 사람의 입장에서 조금 이런 문제들을 제기를 같이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이 돌봄 노동의 부담이라고 하는 게 가정 내에서 기존의 양육의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중심으로 굉장히 좀 쏠려 있는 문제. 그나마 그것이 가족 안에서 해결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지금 이경란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회적 돌봄이라고 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어느 정도 진전을 보였음에도 사실은 이 사회 위기 앞에서 다시 뭔가 유턴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좀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사실 뭐 굳이 제가 일일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거죠. 특히 아동의 그 돌봄이라든지 돌봄을 전담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한국에서 이 돌봄의 문제에 대해서 특히 아이 돌봄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더 한편으로 공공성을 강화한 접근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 발생하느냐와 관련해 가지고도 여러 가지 조금 뭐 성찰도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개선도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런 것들에 좀 더 실질적이고 그런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으면서도 흔히 얘기하는 이 그 협동조합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에서의 그 함께라고 하는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최근에 해법으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살인 유치원 문제가 생겨난 그곳에서
이 사립유치원에 흔히 이제 뭐 가해 피해 프레임으로 봤을 때 피해 학부모다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협동조합형 유치원을 세우신 경우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다른 조합형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들도 사실은 그러한 문제, 어떤 돌봄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게 이분들에게 공동의 삶의 필요라고 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인제 부각이 되고 부상이 되었을 때 인제 그런 것들이 협동조합적인 방식이라고 하는 것과 접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유경란 회장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는 공동육아 사회적 협동조합의 활동이라고 하는 게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돌봄의 필요성, 그리고 그것을 인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일단 삶에서 발생하게 되는 공통의 필요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아이를 돌보는 것이 산업화 이후에 더 인제 좀 더 어떻게 보면 사적 영역인 것, 사사로운 혹은 가족의 영역 안에서 해결돼야 되는 것으로 굉장히 쪼끔 많이 좁아지고 있는 분위기를 많이 체감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돌봄에 대한 목소리는 많이 있는 상황이고, 그런 사회적 돌봄의 형태가 어떻게 있을 것인가를 사실은 여러 가지 유형의 공동육아라고 하는 모델들이 보여줘 왔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협동조합 정체성이라고 하는 오늘 이 그 포럼의 큰 프레임에서 봤을 때도 사실은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조직이 왜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데 있어서 그 문제를 단순히 결사체로서 '함께 해결하자.'라고 뜻만 모으는 데서 되는 게 아니라 공동의 사업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사업이라고 하는 게 물론 경제적인 의미에서의 사업도 있겠지만 '함께 이를 도모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업의 범위 안에 넓은 의미에서 포함이 된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사실은 공동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체, 사업 조직으로서 활동한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게 비공식적인 차원에서의 활동이 아니라 공식화된 그런 법적인 옷을 입고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뭐 협동조합이 삶의 필요와 만난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삶의 필요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왜 저희가 손에 잡히는 혹은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모델 면에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협동조합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함께 뭔가를 한다고 하는 것이 그 최근에 특히 협동조합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가치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질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했을 때도 아동의 성장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 주제로 삼아서 관련된 이해관계자, 이렇게 보면은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관련되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주체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어내는 과정이다라는 부분에서 분명한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이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 결정하는 돌봄 체계다라는 그 표현을 인제 저도 공동육아 쪽에 관심을 가지고 막 보다가 굉장히 좀 마음에 확 왔던 말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인제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서도 사실은 그 모든 아이가 모두의 아이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하고도 조금 연결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 그러니까 내 아이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이들이라고 하는 존재 전반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런 개별화된 관심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관심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사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보육이든 교육이든 여러 관점들이 제기가 되지만, 아동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 속에서도 사실은 그 의사결정 과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일이 실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말 아이 스스로의 주체성에 대해서 어느 만큼 좀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른 시기에서부터 그거를 좀 해오셨던 걸 보면서 계속해서 조금 한편으로 아이가 생긴 이후에는 더더욱이 부럽기도 하고 '저렇게 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해 봤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산업화된 사회에서 특히 뭐그 경제 활동의 인제 뭐 주력 활동이 연령대라고 하는 그 청장년기 노동의 시간하고
동시에 발생하게 되는 돌봄의 시간 차이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있어서 시장의 방식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아까 앞에 말씀하셨던 뭔가 공장식 방식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흔히 얘기하는 기관의 방식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와 협동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연결하는 데서 사실은 어떤 삶의 영역에서 협동조합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굉장히 큰 의미를 좀 보여주셨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인제 그 어느 엄마의 어려움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지금 이경란 회장님 말씀해 주신 부분이 사실은 이 협동조합 차원에서의 어떤 혁신이라든지 이 달라진 어떤 사회 맥락 속에서의 어떤 위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막상 아이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개인으로서 내 아이를 공동 육아의 방식으로 협동조합에 참여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아이와 함께 뭔가를 해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부딪히게 되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게 사실은 물론 뭐 개인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제 또래의 주변에 아이를 기르거나 뭐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조금 인제 공감을 했던 그런 부분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그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아직 협동조합이라든지 공동육아 방식이 생각만큼 이게 많이 알려져 있진 않구나라고 하는 데서 개인적으로 좀 깜짝 놀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특히 가족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어쨌거나 전적으로 아이 양육을 뭐 할 수 없고 낮 시간에 이제 뭐 활동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에서는 그 부양육을 담당해 주시는 분들하고 합의도 이루어져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데서 어쨌거나 익숙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가족을 중심으로 육아를 생각하다 보니까 가족 바깥에 있는 거는 사실은 어떤 그 공동육아 협동조합의 방식이건 아니면 기관의 방식이건 남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묶이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부분들도 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공동육아 혹은 이 협동의 방식으로 아이를 기르는 것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경험하게 되는 장벽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전환이나 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역에서 관심 있는 사람이나 자원을 찾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예전에 지금 역사 쭉 말씀해 주셨지만 마을이라고 하는 단위 혹은 이제 공동체에서 어떤 형태로든 공동의 일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모여서 으쌰으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화를 할 수 있고 그게 협동조합이 되었던 경로가 약간 조금 선배 세대에서의 경로라고 한다면 지금은 사실은 굉장히 다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조직화 그러니까 어떤 그 공동으로 모으는 것 자체가 일이 되는 시대이고 이 일을 특히 육아와 보육의 단계에서 해야 되는 게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 중에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유치원 중에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가 메인 관심인 양육자들끼리 모여서 이런 것들을 또 인제 새로운 방식으로 도모한다라고 하는 게 개인적인 바쁨과 더불어서 사실은 '굉장한 품을 또 들이는 일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최근에 사실은 뭐 직장 내 공동육아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파트 단위에서 공동육아를 하시는 경우들도 인제 좀 눈여겨보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 공통의 기반이 마련되는 것 그리고 그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게 현실적으로 '아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조금 고민들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제 그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조직을 중심으로 인제 발표해 주신 것들에서 사실은 이 사회적 협동조합 방식으로 이 공동육아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의 사업을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아마 내부적으로도 계속 고민하고 계신 부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협동조합 정체성과 그 유지와 관련해서 함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하나는 멤버십과 관련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삶의 필요가 변화하게 되고 그게 조직 차원에서 물론 인제 흡수되어서 그게 해결이 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왜 멤버십이 그 3-4 년에 한 번씩 바뀐다라고 하는 것도 쪼끔 '같이 가는 게 아닌가.'라고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있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사실은 다중이해자 협동조합의 거버넌스라고 하는 게 갖는 어려움이 워낙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아이돌봄이라고 하는 것을 둘러싼 이제 그 사회 생태계라고 하는 이 영역 안에서 협동조합의 관계성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돌봄이라고 하는 게 여전히 좀 젠더 편향적으로 다루어지는 부분이 있고 특히 그게 인제 뭐
가족의 바운더리를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들이라고 하는 것들, 이 문화적인 어떤 그 장벽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넘을 것인가와 함께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최근에 이 공공성, 그러니까 돌봄의 사회적 돌봄, 돌봄의 공공성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립에서 국공립 중심으로 정책이 전반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거를 좀 느끼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이 그 공동육아 혹은 협동조합 방식이라고 하는 것도 국가가 직접 하겠다는 관점에서 봤을 땐 여전히 민간의 영역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도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단계, 그러니까 그 생애 초기 단계에서 이 공동육아를 통해서 협동조합을 경험한 아이들이 학교나 그 이후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 협동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라고 하는 걸 경험할 가능성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게 사실 된다면 저희가 늘 이야기하는 사회적 경제가 조금 더 생활에 가까운 세대가 자라날 수 있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아마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몇 가지 질문도 조금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경란 회장님께서 먼저 이가람 박사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은 사실 지금 많지가 않아요. 네. 53분이어가지고 한 5분 정도 안에 답을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현실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최근에 부모들이 갖고 계신 그 이가람 스님 또한 갖고 계셨던 주변에 공동육아를 생각해 봤으나 너무 장벽이 높더라. 장벽이 너무 여러 가지 층층이로 있었던 상황인데 뭐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도 있는 거고 근데 실질적으로 한 30년 동안 해왔으나 공동육아를 알리거나 그것이 뭐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화되긴 했지만 아시는 분들 별로 없고 사실 협동조합을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디에서나. 그런 상황에서 사실 아직은 소수다. 그리고 혁신성을 앞으로 끌고 갈 존재다라고 하는 위치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얘기를 좀 여러 가지를 엮어서 말씀드리면은 제도 자체가 그 사립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향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추진해 왔었던 일이에요. 보육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성을 가진 거고 사회적으로 진행돼야 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되는 것이다 원래. 그렇기 때문에 국공립 중심으로 기본 틀이 잡히고 거기에 민간이 결합되는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에 대해 동의를 했었고 그것에 저희도 함께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일정한 수준에 된 거예요. 이제는 벌써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이제는 진정하게 그 안에서 어떻게 공동체성을 획득하고 어떻게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에 대한 문제가 고민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지금 다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전히 이 협동조합형이라고 하는 것이 모델이 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나가줘야 되는 부분인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지점에 와 있다. 전체적으로. 그것은 동시에 한편으로 아이들도 계속 성장해 온 30년이잖아요. 아이들이 성장해 온 30년 동안 어떤 사람들은 어린이집까지만 하고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초등기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대안학교까지 해서 고등기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이 과정을 거쳐서 동네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뭐 이렇게 굉장히 보통 한 세대가 돼서 아이를 낳아서 어린이집에 보내는 친구들도 생기고 어린이집 교사로 활동하는 친구들도 생기고 이런 굉장히 한 세대가 굴러가고 있다라고 지금 보이는 시점인데 여기서 보면 아이들을 이렇게 제 경험도 그랬어요. 어린이집 하고 끝나니까 애들 도대체 초등기 어떻게 하지 고민해서 방과후 만들고 뭐 거기에서 더 간 사람들 그래서 마을학교 만들고 또 어떤 사람들은 대안학교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 왔었던 게 성미산 마을입니다. 제 경험인데 그거는 이제 필요하니까 계속 만들어 왔던 거죠. 그게 공동육아에서 하나의 모델이 되고 있어요. 필요하면 만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또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경험을 이어가고 그저 아이들만이 아니라 어른들의 삶도 협동조합적으로 살아보자라고 해서 뭐 생협도 만들고 이런 많은 케이스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그런 실전들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생애 과정 전체에 걸친 어떻게 삶의 공동체성을 회복할 것이냐 그리고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를 기반으로 한
이런 조직들의 생태계를 지역 안에서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모델도 사실은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어려운 이유는 사실 사람들의 정서도 많이 변한 것도 있고요. 아이를 적게 낳는 것도 이유가 있고요.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고민은 보편적인 공동육아 수준의 내용들을 아이들 중심으로 한 내용들을 국공립 수준, 공동육아 국공립 수준에서로 끌어올리는 것이 1차 목표. 어디 사회적으로 전체로 본다면은. 그러고 공동육아 협동조합은 수를 그렇게 많이 늘려야 될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 오히려 이렇게 여기 모이신 분처럼 협동조합에 관심이 있거나 사회적 경제 활동을 하시거나 마을 공동체 운동을 하시거나 하는 이런 친연성이 강한 또 생협조합원이거나 하시는 분들의 아이들이 모두 다 공동육아 협동조합으로 모이기만 한다면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도 요즘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 방향으로 집중해야 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오히려 새로운 혁신의 거점으로서 지역의 협동적 지역사회를 만드는 거점으로서의 공동육아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방향에 대한 고민들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아지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러려면 아이를 키우는 문제에 한정돼서는 오히려 국공립 공동육아 쪽으로 아이를 보내는 것도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라서 그동안 저희가 해왔던 방향이기도 하고요. 모두의 아이들이라는 측면에서. 근데 이제 조합이 가고 있는 미션은 달라지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 얘기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경란 박사님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과 연관해가지고 김희영 선생님이 올려주신 질문이 아까 이 내용 본문 중에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혁신적인 프로그램들, 공동육아가 그동안에 추구했던 또 실험했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제도화되는 거죠. 국공립 어린이집 프로그램으로 반영이 되면서 이제 표현하신 내용이 혁신이 제도화될 때 혁신이 사라진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 안에 아마 부모들의 참여라든가 이런 거버넌스 문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혁신이 사라진다라고 하신 그 의미가 뭔지 이렇게 이제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국가 예산이 들어가고 협동조합식으로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으면 되게 좋아 보이는데 그때 반대급부로 사라지는 혁신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하시는 건지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는 항목이에요. 이게 저희도 계속해서 이것을 추진해 왔었던 주체거든요. 그러니까 국공립 사회적 협동조합 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협동조합이 아니어도 공동육아를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려가는 일, 그 모델을 만드는 일, 그다음에 유치원의 모델을 만드는 일, 뭐 이런 것들 모두 다 이제 계속 해왔고 그런 것들이 예산이 들어가면서 늘어나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국공립도 이제 좋아지고 하는 그런 과정들은 저는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돼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주제고요. 근데 혁신의 수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혁신의 수준에서는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도화되고 있는 틀에서 사실 프레임이 바뀌는 정도예요. 그다음에 큰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제한되는 수준이 현재 수준입니다. 사실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각의 그 어린이집이나 요즘에는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많은 실제 아이들이 생활하는 현장에서의 문화나 실제로 교육 과정이나 부모들의 참여 수준이나 교사들의 인식 수준은 아직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틀 안에 이제 넣어놓은 거죠. 현재 수준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모양이나 쓰는 언어가 동일해져 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동일해져 버렸을 때 여기서 더 나가야 되는데 더 나아가는 언어와 새롭게 표현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아직 공동육아에서도 충분하게 정리되고 있지 못하는 거죠. 새로운 언어가 필요해지고 새로운 방향과 드러내는 게 필요해져서 다음 단계로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그 모티브들을 잡아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막혀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제도는 언어만 가져가고 프레임만 가져간 상태에서 내용은 없는데 다 똑같은 것처럼 인식돼 버리는 이 현실이 바로 혁신이 때로는 오히려 더
더 나가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는 고민인 거죠.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부분은 엄청나게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에요. 보육 파트는. 저는 뭐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도 엄청 많이 움직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어지는 질문이 사실 내용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무늬만 공동육아 협동조합 달고 있는 어린이집이 생기는 거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바꿔낼 수 있게 무늬만 협동조합인 공동육아 협동조합인 어린이집을 실제로 원래 공동육아 협동조합 운동이 추구했던 그런 사회적 가치, 이런 가치가 반영될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바꿔나가는 작업들,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그렇게 공동육아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차원이나 아니면 사단법인 공공기구 차원에서 이런 노력들을 좀 진행하신 사례가 있는지, 그런 게 있다면은 예, 좀 들려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의료사협하고 비슷한 케이스라고 좀 이해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의료사협을 하시는 분들은. 의료사협이 생협에서 사협으로 전환할 때 이유가 있었잖아요. 사무장, 사이비 의료생협에 문제가 발생을 했었던 것처럼 영유아 보육벌사 등의 어린이집이 부모가 참여하는 조합형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형태로 되어 있을 당시, 아직 협동조합 기본법 이전이죠. 협동조합 기본법 이전에는 조합형이에요. 이건 민법상 조직이죠. 하지만 부모가 참여하고 부모가 운영하는 조합형의 조직을 갖고 있는 것이어서 그 초기에는 저희 공동육아 공동체 교육 회원 조직이 모두 다 이 유형으로 전환이 됐어요. 맨 처음에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매뉴얼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자료도 내고 이제 이러는 과정에선 이것만 보고 조합을 만드시는 분들도 생겨나기 시작을 했죠. 제도 속으로는 다 부모협동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진행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운영 방식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데 같은 경우. 그래서 심지어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도 부모협동 내부에서 분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가 나올 정도로 질의 차이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쪽도 사실은 일반 민간 어린이집에 비하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도상으로 체크해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거지 생활엔 큰 문제는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 공공성들을 좀 높여나가는 협동조합 조직이라고 하는 걸로 이것을 어떻게 안정화하고 이 논의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 기본법이 생기면서 그러면 이걸 계기로 해서 공동육아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은 되게 부담이 늘어나는 거예요. 부모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행정 업무도 늘어나고 뭐 회계도 복식부기로 써야 되고 하는 굉장히 많은 공시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총회를 하고 나서도 다 뭐 엄청난 서류 작업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바뀌잖아요. 그런 부담감을 감당하고서라도 우리 조직이 바뀌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는 것은 굉장히 큰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꾸 운영이 잘 안 되는 데는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과정 자체가 공동육아 사회적 협동조합의 공공성을 다시 확인하고 우리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과 내부의 전환을 염두에 두는 걸로 추진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협으로 전부가 빨리 가지 않은 이유도 이제 그래서 그랬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내부 논의도 충분히 했어야 됐고요. 그래서 세 부류로 나뉘어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부모협동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희 회원 조직이 아닌 부모협동이 한 축이 있고요. 저희 회원들 중에서도 사협이 아닌 곳이 있고 또 사협으로 전환한 곳이 있고 뭐 이제 사협 안에서도 뭐 방과후도 있고 여러 가지 구분이 있지만 크게 범주는 그렇게 나뉘어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 자체가 이런 전환, 혁신의 방식이었던 거죠, 저희로서는.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논의가 사실 하다 보면은 사실 사협으로 전환하는 것은 이런 제안들을 쉽게 받아들여요. 본인들의 고민들이 잘 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공존의 변화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액션의 사례가 있었는지 방금 말씀드린 그 사회적 협동조합 전환 케이스가 있고 그래서 연합회를 만든 것도 이 액션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이것을 연대를 통해서 이걸 더 확장시키자라는 거기도 하고요. 기준을 쭉 만든 거죠. 그래서 공동육아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기본 매뉴얼도 만들고 최근에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냥 이것이 고립되어 있는 하나의 사역으로서만 존재해서는 정말 쉽게 무너지는 경향성들을 보이더라고요. 그 눈을 계속해서 바깥으로 돌릴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의 성장 다음 단계, 아니면 지역사회, 아니면은 내가 참여하고 있는 나의 삶을 다른 방식으로 협동적 삶으로 이제 협동조합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거나 하는 일이 벌어지는 조직은 굉장히 확장성과 공공성이 높아지는 걸 보여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 아까 마을로 연결되는 사례들을 계속해서 알려나가고 그런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얘기하고 내부 논의를 하는 것도 뭐 이런 액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공동육아는 그 법이 만들어지기 훨씬 이전부터 민간의 자율적인 영역에서 출발을 했고, 또 ICA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어떤 근로가 아니라 그냥 이 사람들의 어떤 실천 속에 그대로 다 고스란히 다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제도화되면서 나타나는 어떤 부작용들, 조직 내적으로 또 어떤 외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계속 풀어나가면서 계속 이 정체성에 대한 고민들은 꾸준히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주신 이경란 회장님, 그리고 토론해주신 이가람 박사님, 그리고 이렇게 토론문을 또 올려주신, 채팅창에 토론 내용을 올려주신 참여자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앞으로 공동육아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가 공동육아 사회적 협동조합들과 함께 협동조합 정체성을 실어나가는 과정들을 꾸준히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